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물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0.10% 상승하면서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확정으로 불안 요소가 제거되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추격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분석을 통한 원인 진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정밀 분석, 부동산 MRI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부동산 주치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상품도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정말 바뀌게 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그러면 투자해야 되는 지역,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는 상품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주치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MRI 진단 아주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MRI 응급 환자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바로 재초환이라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워낙 큰 이슈가 됐던 주제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영향력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영향이 좀 컸죠? 어떤가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재초환 이러는데 도대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한번 좀 다뤄야 되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저번 시간에 썼던 겁니다. 바로 3기 신도시 얘기인데요. 혹시 그때 제가 3기 신도시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기억이 나죠. 3기 신도시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서울의 수요를 좀 잡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경기도와 수도권의 수요가 좀 분산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경기도권에 이제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을 한다기보다는 결국 경기도권 내에서 이제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경기권에 뭐 예를 들어 30만 가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통근 경기도권의 출퇴근도 더 어려워질 거란 얘기도 했었고요. 당장 경기도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장 똑같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일산과 분당 같은 경우는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만큼 사실 이러한 파급 효과도 실질적인 경기도 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러한 영향이 왜 생기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단순히 짓는다라고 해서 경기도를 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서울의 역세권,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무작정 짓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설명하는데 일단 3기 신도시 말씀을 해주신 걸 보니까 정말 이 부동산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생각 또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 수요. 그렇다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서울에다가 신축 아파트를 좀 많이 짓게 되면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서울에 빈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은 뭐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개발될 만큼 됐었습니다. 이때 더 이상 지을 빈 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역시나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 되지만 이미 지금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재건축과 재개발 조금 비슷한 용어이긴 하지만 결국은 다르다라는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이 구체적인 설명을 시청자분들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재개발과 재건축 이게 알고 나면 정말 쉬운데 사실 좀 잘 혼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다시 개발을 해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단독이라든지 빌라 연립 이걸 갖다 부시고서 다시 짓는 게 보통 재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뭐 법적 용어를 봤을 때는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있는데 주변 환경이 열악하면 재개발,
그리고 양호하면 재건축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에는 아파트를 다시 지으면 재건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간단하게 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있다라는 건 아마 재개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파트가 다시 지어지는 것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재건축과 재개발, 신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중에 이 재건축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MRI 응급 환자와 해당이 되는 내용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앞에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얘기한 건데요.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경기도권의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큰 축 중 하나인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 재건축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재건축 같은 규제,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규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재건축 전매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진단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안전진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안전진단 통과가 좀 되게 쉬웠었어요. 이제 노후도 요건이라고 하죠. 30년을 충족하기만 하면 사실상 안전진단을 신청했을 때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서 다들 통과시켜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건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건축에 대한 이제 건축물이 부실하지 않는 이상은 뭐 어지간해서는 통과를 안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들, 예를 들어 당장 뭐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살기는 뭐 튼튼하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오래된 아파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주차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주차난 이런 부분도 예전에는 좀 비중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런 삶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건물에 대한 말 그대로 노후도 진짜 무너질 것 같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안전진단 통과를 안 해준다. 이거가 되게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세 가지 지금 규제 중에서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요즘 신축 아파트는 워낙 잘 지어졌기 때문에 또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고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진단 강화가 규제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다뤄야 될 주제죠.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안전진단 강화 자체는 하나의 핵심 규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일명 재초환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지 한번 다음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보게 되면 서울 평균 한 3억 6천만 원 정도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부담을 한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많게는 8억도 넘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담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담금이 나오냐? 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최대 50%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부과 시점도 참 재밌는데요. 이게 사실 보통 우리가 모든 것들 얘기할 때 조합 설립일로부터 많이들 얘기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설립일로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립되어 있는 재건축 지역들 봤을 때 추진위원회 설립이 2000년대 초반에 된 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해가지고 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그런 양도 차익을 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처럼 오래된 경우는 기간이 좀 긴 경우는 그 차이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려 이제 수치가 50%나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재초안이 위헌이다라는 또 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말로 말이 많은데 이게 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진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얼마나 타격이 클 것 같은지 더 절실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 논란이 크게 되는 거는 세 가지가 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 이런 부분이 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MC님이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재건축이 되고 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20억이 더 뛰었다고 칠게요. 오, 생각만 해도 정말 좋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50%라 했잖아요. 간단하게 10억 세금으로 갖다 부과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20억 벌었으니까 10억 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저는 없는 돈에서 10억을 지금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는 가장 원칙이 일단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양도소득세다라고 하면 내가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그럼 5억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아직 팔질 않았어요. 팔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너 20억 올랐으니까 10억 세금 내라고 하면 이 1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없는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미실현 과세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 세금을 냈다라고 또 칠게요. 국토교통부 아니면 정부에서 너 이거 아파트 평가액이 뭐 40억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평가 금액을 생정했다고 칠게요. 근데 세금을 냈어요. 네. 그러고 나중에 입주하고 살고 있었는데 한 2, 3년 지나고서 시세가 떨어졌다고 칠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난 세금 40억을 잡고서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 돌려주나요? 그게 또 아니라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말하는 것 첫 번째 이제 위헌 소지가 된다, 너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이런 거의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 소유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타격을 가져올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전에 20억에 대한 세금 차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사실 20억 벌었는데 10억 세금 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최종 소유자가 다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추진위원회 설립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들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거래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럼 중간에 한 15억 정도 올랐을 때 팔고 넘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매수한 사람은 20억까지 우리가 올라간다고 쳤으니까 5억이라는 돈이 더 올라갔겠죠. 그건 나는 5억을 번 줄 알고서 좋아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너 20억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일부터 20억이나 올랐으니까 10억 세금 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5억을 벌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5억을 세금을 더 내게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통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처음부터 세금 이제 돈을 번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따로 있는데 나는 오히려 내가 번 것보다 더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이제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발생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 매수자는 이런 법이 있는 걸 알고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이 얼마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산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인데 사실 이 부분도 진짜 세금이 부과되고 되면 엄청난 혼란이 나올 두 번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포인트 세 번째는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입니다.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납부하게 된다라고 하면 세금을 미실현과세 이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되긴 하지만 일단 다 납부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평생 가지고 있나요? 나중에 팔겠죠. 네. 팔았을 때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또 나와요. 이중과세가 또 나온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말 어마어마한 법률이기도 하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긴 하지만 이거가 지금 현재 유예기간이 끝나고서 2018년도부터 부활을 했거든요. 진짜 이게 본격적으로 세금이 과세되는 순간 재건축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거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좀 설명을 듣다 보니 정말 좀 합리적인 범주는 좀 아니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뭐 주치 선생님의 설명을 좀 잘 들었고요. 또 무엇보다 좀 최종 소유자가 양도자의 상승분 또 세금까지 다 떠안는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좀 요즘 들리는 소식 계속해서 7주 동안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초반에도 좀 전해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규제는 계속되는데 상승하고 있다니요? 네, 사실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성향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재건축이 사실 이번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 계속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갈 동안에도 재건축은 그 사이에도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크게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해왔는데 재건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는 떨어졌다가 없을 때는 또 올라갔다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사람들이 투자하면 재건축을 많이
많이들 떠올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투자 상품성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재건축에 대한 논란이 또 한번 터지게 되면 또 떨어지게 되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문제성들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반토막 내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만약에 퍼졌다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이걸 알고서 살기보다는 모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고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는 강남에 해야지 그리고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해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잘못된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아주 좀 위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규제 소식이 들리고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흐름을 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장님 말씀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좀 중심을 잡는 게 좀 꼭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 재초환 다른 부동산에 좀 영향은 없을까요? 어떤가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서 이제 타격을 받는 부동산들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성 자체가 완전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업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내가 이렇게 최종 소유자가 세금 다 낸다 했잖아요. 나 이런 거 싫어가지고 알게 돼서 팔려고 했을 때 팔기는 쉬운가? 제가 규제 3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3가지 중 얘기 안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매 금지입니다. 전매 금지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면 조합 설립이 되자마자 등기 시까지 이제 전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팔 수 없는데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있던데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특수한 경우들. 예를 들어서 뭐 1가구 1주택자인데 뭐 10년 보유, 5년 거주했다라든가 아니면 세대 전원이 지방으로 갔다가 뭐 병이라든지 직장 사유로 인해서 내려간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매도하게 된 특수 물건들만 거래되지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주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못한다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첫 번째로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노후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한번 이제 표를 보도록 할까요? 30년 차가 다가오는 아파트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런 아파트들도 이제 30년 차가 다가오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망한 재건축에 대한 투자처로 갔다가 사람들이 재건축 가수요가 많이 붙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재건축이 이런 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타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노후 아파트들 누가 투자하게 될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한 아파트들도 타격을 좀 크게 받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도 4월에 이런 위헌 얘기들이 많다. 소재가 있기 때문에 위헌 청구 소송을 걸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4월에 위헌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헌재에서. 이 기각이 되면서 또 그때 재건축 시장들이 크게 출렁거리게 됐었는데 이게 이후로써 이제 재건축이 현 정권 내에서는 좀 아무리 논란이 많아도 현 정권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현 정권 내에서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럼 다음 정권 갔을 땐 또 어떻게 되냐는 사실 다음 정권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떻게 된다 했었죠? 조합 설립이 나면 전매도 금지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아직 설립을 안 한 데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되게 미루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 소송 걸었을 때 기각이 난 이후로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된 데가 얼마나 있나라고 보면 손에 꼽을 정도로 다들 재건축 시장이 위축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운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들은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 분명한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모든 경제에서 자세히 또 살펴보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반사이익은 없을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사이익을 받는 데는 바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생각하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는 사실 존재하죠. 누구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 중 이제 큰 축 중 하나인 재건축을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북이든 어디든 신축 아파트가 희소성이 나날이 지금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강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개발이라도 있어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들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 9.13 부동산 대책 터지고서 5억도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어디냐라고 찾아보면 오래된 아파트들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렇게 떨어졌지 뭐 강남의 가장 대표적인 신축 아파트잖아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5억씩 떨어졌나? 살펴보면 그렇게 안 떨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공고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는 재개발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 방금 전에 MC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루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건축을 꺾어 놓다 보니까 가장 반사이익을 받는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정비 사업들이 쭉 있는데 지금 재건축들이 이제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재개발이 이제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서 유일한 투자처가 되게 돼버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있는 신축 아파트도 희소성이라든지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이것도 지금은 신축이라고 부르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신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있는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을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이 독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뜨겁게 움직이게 되게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재개발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지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현재로도 아주 좋고요.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는 전매금지 기간입니다. 전매금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나자마자 등기 시까지 팔지도 못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물건도 한정돼 있지만 반대로 내가 산 다음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내가 팔 수 못한다는 거예요. 입주하고서 파나요? 오히려 등기 날 때까지 1, 2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물론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규제가 하나 나오긴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해서 재개발도 있긴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부터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가 나오긴 했지만 자 위에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 1월 24일 이후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들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났을 때 적용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모든 재개발 지역은 지금 전매가 자유롭다라는 게 지금 현재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방금 질문의 답변은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 그리고 반사이익을 보는 재개발에 좀 투자나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매 기간이 없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짚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재건축을 지금 꽉 막아놨어요. 뭔가 좀 손실 구멍이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네, 사실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면 이제 피해가는 데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무조건 강남 재건축을 투자하고 싶다. 강남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번 표를 볼까요? 보시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막차를 탄 마지막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유예 기간이 2017년도 말까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아주 엄청난 투자 포인트인데요. 오히려 이러한 단지들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될 게 뻔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향후 5년 뒤에 마지막 강남의 신축 아파트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강남권에 재건축 투자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엉뚱한 데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을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MRI 시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워낙에 불합리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일단 이 법률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재개발로 좀 눈을 돌려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축 아파트 희소성은 갈수록 높아진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